네, 2부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입니다. 요나정이죠. 요나정은 우리 사회가 다뤄야 되는 문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슈를 이제 조망하는 코너인데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정치가 정말 참담하고 진짜 부끄럽지만 또 세상의 시계는 또 멈추지 않고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한민국이 마주해야 하는 어떤 외교나 안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트럼프의 이 파이팅은 잘 아는데 그 외에 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이기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하면은 저 스스로 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공부하고 시청자분들과 같이 이제 알아보는 심정으로 오늘 이 한국 외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트럼프 2.0 시대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코너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얘기해주실 패널분들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저 아까 좀 전에 헛소리 금지 구역에서 금지 구역에 이어서 계속 출연하고 있는 박무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와대 근무할 때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서도 좀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뉴스 이런 것들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봤다는 이유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서 한번 교수님하고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또 김성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김성애입니다. 제가 원래 미디어 전공이긴 하지만 사실 펀드 매니저도 하고 국제정치도 공부하고 해서 책도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근데 책을 쓰면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귀한 자리니까 또 귀한 기회 한번 트럼프 관련된 책도 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저는 믿었고 사실은 그래서 제국 없는 제국주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미국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상당히 이렇게 일탈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탈이 아니라 전형적인 미국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서점에 가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애 교수님 책 보시면은 한번 읽어도 보시고 구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 트럼프 얘기도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교수님께서는 트럼프가 될 걸 확신하시고 또 이제 책을 집필하셨겠지만 저같이 이제 외교 알못 세계 알못들은 트럼프가 정말 다시 되나 긴가민가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바이든이 제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였지 정말로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트럼프 정부 다시 집권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마 제 개인적인 경험이랑 제 공부랑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미국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가지 정도가 눈에 띄어요. 첫째는 미국에 가면 곳곳에서 공사를 합니다. 근데 그 공사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는 거의 1940년대 수준입니다. 1940년대? 네, 그러니까 다들 모르시겠지만 미국에는 고속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KT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그러니까 기차는 한 시속 160km 정도.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가는 기차인데 그게 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투잡을집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다 계약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이 변변한 데가 없습니다. 미국인데도요? 네, 미국이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이 1950년대만 하더라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한 30%가 됐는데 지금은 10% 미만입니다. 대신에 예전에 한 40%밖에 안 됐던 제조업 종사자들이 80%가 넘습니다. 와. 그 말은 뭐냐면 다 그냥 이마트나 저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다운타운에 밤에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홈리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치안이 안 좋군요. 네, 치안만이 아니라 길거리에 거지들이 넘쳐나고 마약 중독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다운타운에 있는 괜찮은 기업체들이 다 빠져나가요. 아니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의 딜레마인데 뭐냐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6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2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2조 중에서 달러죠, 2조 달러. 그렇죠. 2조 달러죠. 2조 달러 중에서 국방비에 나가는 돈이 거의 60%입니다. 40%밖에 실제로 그렇죠. 40%밖에 못 쓴 40%만 주거, 복지, 교육, 환경에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겠지만 1776년에 독립이 돼서 지금 거의 한 200년 이상 됐죠. 근데 전쟁하지 않은 해가 딱 8년에 불과합니다. 둘 다 지미 카터 때 4년, 그다음 클린턴 때 4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전혀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은 못 먹고 살겠다.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흑인들의 목숨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온갖 이제 쉽게 말해 다양성, 그 다음에 평등, 그 다음 포용하면서 이제 미국의 보수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뭐야? 라는 이제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죠. 정치적 올바름 관련된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예. 그게 아마 트럼프를 다시 소환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그 표 하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 승리 배경 보시면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치솟는 국방비, 저는 깜짝 놀랐어요. 60%의 국방비가 다라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백인 중산층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에게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근데 트럼프에게 이렇게 희망을 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 2명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리차드 닉슨, 탄핵당한 사람.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닉슨은 왜 주목해야 되냐면, 닉슨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거의 이제 패전이 짙을 때,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거 봐, 내가 전쟁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거기 전쟁 가서 날마다 군인들은 죽어 들어오죠. 전쟁에서 이긴다 그랬는데 베트남이 전혀 뭐 질기색이 안 보이는 거지. 오히려 뭐 대규모 대공세를 해가지고 미국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닉슨이 뭘 내걸고 대통령이 되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베트남 전쟁 끝낸다. 전쟁 끝낸다. 그리고 대통령 되자마자 한 6개월 뒤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닉슨 독트린. 지금 방송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닉슨 독트린 2.0 저건가요? 그렇죠. 2.0은 뭐냐면 2.0이 이제 지금 시대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닉슨 독트린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더 이상 미국이 뭐 반공 국가를 하더라도 너네 나라의 안보를 책임 못 진다. 베트남 봐라. 우리가 직접 해줄 수 없다. 이제 너네 집은 네가 지켜라. 그게 이제 한국의 어떤 의미냐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집니다. 거기가 실제로 7사단이 철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나가라, 뭐 우리도 국방 자주 한다, 막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레이건 2.0은 뭐냐면, 사실 트럼프가 가장 숭배하는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 정치 경력도 비슷해요. 아웃사이더야. 정치 엘리트가 아니에요. 레이건은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이면서 영화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를 잘 다뤄요. 그러네요. 그다음 트럼프도 일찍부터 이제 더 어프렌티스십인가 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이 사회자로서 아주 인기를 이제 누리죠. 대중 선동 능력이 둘 다 뛰어나요. 근데 레이건도 그 당시에 어떤 거냐면, 미국이 1980년 레이건이 되기 직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란 인질 사건이라고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 1979년도 일어났는데, 이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이란 대사관이 이란 학생들한테 점령을 당해요. 그게 무려 444일간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뭘 느끼냐면, 미국이 이렇게 허약해? 우리 국민이 저기 포로 잡혀 있는데 그걸 하나 못 구출해? 이제 그런 게 이제 미국 사람들 자존심을 엄청 건드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달러가 무지무지 위태로워집니다 그때. 왜냐하면 석유를 이제 국유화한다라는 논의가 많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폴 보커라는 사람이 미국 금리를 20%까지 올려요. 20%까지. 20%요? 엄청 높은데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외채 위기가 오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달러가 초강세로 가요 또. 초강세로 가니까 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해서 또 인위적으로 달러를 낮추고. 근데 그거 작업이 지금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좀 이따가 그러면 계속. 예. 트럼프가 이 닉슨 독트린을 어떻게 벤치마킹해서 이제 정부를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지지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들은 미국을 이해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미국은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항상 싱크탱크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가의 나라입니다. 자본가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가들이 1920년대에 어떤 고민을 했냐면, 자기들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원망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강도란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정부 정책을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끌고 갈 거냐.
그러면 로비밖에 없잖아요. 근데 로비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정부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는 방식을 찾습니다. 그게 싱크탱크예요. 아. 그래서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 우리 싱크탱크에 와서 이제 정부에서 퇴직했을 때 같이 있다가 그 사람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갖고 정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정책 연구 집단이랑은 조금 또 느낌 다르네요. 그렇죠. 훨씬 크죠. 어. 그러니까 자본과 국가가 거의 이제 일치돼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렇게 트럼프 위기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실은 이게 아주 막 잘 흘러가기보다는 논쟁적인 어떤 정책들 이런 게 있으면서 사실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박명환 행정관님 보시기에 지금 이번 트럼프 위기 때 주목됐던 어떤 핵심 정책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누가 뭐래도 관세 정책이 일단 가장 컸고요. 뭐 집권하자마자 일단 뭐 보편 관세라고 해서 모든 국가에다 다 관세를 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으면 10%부터 일단 기본으로 시작을 하고 우리한테 미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면 그거에 뭐 최소한 절반 정도는 부담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거의 전 세계 모든 심지어는 저기 펭귄 살고 있는 무인도에다가 또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를 경유해서 우회해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또 피할 수도 있으니까 면세점이 될 수 있으니까. 예방책으로 모든 곳에다 정말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을 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1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되고 그 인수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죠.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지금 네. 미국 증시부터 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떨어지고 있는 제 주식도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가 네, 않습니다. 정말 그런 이제 이게 가장 큰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정책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민 통제, 이제 국경 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강해져서 심지어 취임 전날 행정명령을 내리죠. 정말 뭐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제 눈에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미국은 헌법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부모의 국적이나 그런 것들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거지만 뭐 원정 출산도 많이 가고 그렇게 그쵸.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제한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격 요건을 이제 따지는 거죠. 부모가 적법하게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만 그 태어나는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준다. 뭐 이런 류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요거는 헌법이랑 지금 반대되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연방 법원에 의해서 지금 이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네. 공언을 했어요. 지금 청사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물 좀 가져와도 될까요? 네. 청사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민 정책 강화 아까 이제 행정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법 이민자 추방을 확대하고 인사구조 개편도 하고 연방정부 개편하면서 교육부 등 이런 정부의 기능들을 좀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교육부 폐지는 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DEI 아까 말씀하신 diversity, equality, 그다음에 inclusion 이제 포용, 다양성, 평등, 그다음에 이제 포용 이런 정책이 미국 이제 대학 교육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이제 반대한다는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부를 굉장히 이제 압박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하버드 대학교랑 언쟁을 네,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너네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중단하라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더니 하버드에서 그 공문에 문법적인 오류들, 맞춤법 실수들 이런 거 빨간 펜으로 쫙쫙 그어가지고 이제 답변을 보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미국 교육부 폐지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윤석열 씨가 처음에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공약을 하면서 이제 한번 집권을 했었어요. 그때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사실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는 못하고 여가부를 정말 유명무실하게 공무원들은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아무런 사업에 예산도 주지 않고 이랬던 전철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좀 이제 미국에서 미국 교육부가 사실 이제 미국의 교육은 사실 주정부들이 이제 주로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 주정부들이 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 교육부의 이제 큰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싹을 말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여가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사실은 실제로 이제 혜택을 봐야 되는 뭐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이 사실은 이제 피해를 본 것처럼 미국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적인 사건들이 계속 네, 터지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사실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이제 돈은 정말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가에 쓰는 돈은 좀 적고 그래서 중산층들이 힘들고 이래서 트럼프가 뽑혔다 이런 건 알겠는데 일기가 있었잖아요. 일기가 있고 재선을 못하고 이번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일기와 이게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트럼프가 이제 레이건을 모델로 삼았죠. 그 레이건이 사실 미국에서 되게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레이건은 어쨌든 미국 경제를 살렸어요. 아, 경제를 살렸군요. 그렇죠. 경제를 살렸죠. 그리고 악의 제국이라는 소련을 무너뜨렸잖아요. 냉전에서 승리를 했죠. 미국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했죠. 그다음에 트럼프는 철저하게 레이건은 보수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의 스피릿, 정신을 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레이건이 했던 슬로건이 뭐냐면요. 미국의 아침이 다시 밝았다였어요. 모닝 어게인 인 아메리카예요.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뺏긴 게 사실은 사용해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일기 때도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싶었죠. 네. 그래서 이제 레이건 때처럼 정말 실력 있는 장군들이나 또는 관료들을 등용을 다 했죠. 근데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야. 기본적으로. 게다가 이제 사실은 트럼프로서는 불운이 있었던 게 코로나예요.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하려던 이제 정책이 제대로 이제 한번 실현도 못 해보고 꺾여버린 상태였고, 더구나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미 회담 같은 걸 이제 하러 갔잖아요.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트럼프로서는 이제 레이건 때처럼 뭔가 우리가 다른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갔는데 존 볼턴 같은 애들은 전형적인 군산복합적 이해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한테 도저히 못 그런다. 근데 트럼프는 사실은 미국도 우리가 미국의 자본이 다 같은 색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같은 색깔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도 같은 자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주류는 군산복합체예요. 쉽게 말해서 전쟁해서 먹고 사는 애들이야. 근데 트럼프는 에너지 산업이나 그다음에 금융 산업이나 뭐 이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이 지금처럼 많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하고 싶었는데 북미 회담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존 볼턴이라는 이제 그것도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고 상당히 보수적인 싱크탱크예요. 그러니까 존 볼턴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니고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대외정책 기득권이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다 빼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 그게 프로젝트 2025, 그 헤리티지 재단이 제시한 새로운 비전 프로젝트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더 이상 지난번처럼 엘리트들한테 휘둘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미 청사진 다 만들어놨어. 우리 청사진대로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헤리티지 재단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번에 한 30명 정도 입학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뭐 말씀하신 거에다 조금 더 하자면은 트럼프의 좀 여유가 보이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양하원 다 먹었잖아요. 네, 양하원도 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법원까지도 그렇죠. 지금 이제 보수 이제 대법원 그럼 행정부와 행정부와 상원, 하원 와. 그리고 사법부까지 다 지금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지방자치 그러니까 이제 주 정부의 권한도 굉장히 강한데 지금 주지사나 주의회들까지 지금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화당이라는 당의 주류가 되었다라는 여유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기 때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가 정치 아웃사이더였지 않습니까? 정치 기득권 정치인들을 공격하면서 이제 인기를 끌고 집권을 하게 됐고, 근데 막상 집권을 하다 보니까 정치를 그러니까 행정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같이 바로 할 수 있는 트럼프 팀은 숫자는 적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화당의 주류 엘리트들과 이제 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면, 그리고 트럼프를 바라보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들, 트럼프가 사실 민주당 지지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 뉴욕에서 생활을 했고, 하여튼 그런 민주당의 후원을 오래 했고, 힐러리 클린턴과도 오랜 친구 사이이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공화당 정치인이 돼서 공화당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 공화당 주류의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장군 출신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를 보면 모두가 트럼프를 칭송하고 트럼프가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냥 상원의원 되고 하원의원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는 더 이상 뭐 공화당의 주류 정치인들이나 뭐 지지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들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힘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볼턴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제 아웅다웅하면서 씨름할 시간이 트럼프에겐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재선을 할 수가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4년 이제 사실상 3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이제 레임덕이 오는 시기까지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빠르게 추진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쵸. 1기, 네. 2기 내각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있는 사진 보시면 1기에는 이제 저런 분들이 있다가 2기 장관들이 저렇게 딱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분들이 다 이제 행정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성도 있는 이제 트럼프와 정말 한 팀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들어온 건가요? 조금 뭐 1기랑 2기랑 그냥 사진 분위기만 보셔도 1기 그러네요. 때는 보면은 중후한 백인 남성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밑에는 보면 굉장히 젊은 여성분들도 있고 그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였는데 71년생입니다. 젊은 대선 후보고 71년생이요? 네, 71년생. 또 라틴 계시잖아요. 그렇죠? 같은 게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류 공화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각이니까 뺐는데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 펜스라는 이제 그 주류 완전 백인 기독교 주류 이제 공화당과 다르게 이제 제이디 벤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명의 정치인을 픽업을 했어요. 제이디 벤스는 카톨릭이고요. 아내는 인도계입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의 완전 서민층에서 자란 계층에서 용난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는 주류 공화당의 눈치 전혀 안 보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나랑 결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좀 정치를 하겠다고 완전히 표방을 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 들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진짜 자기가 추진하고 싶은 방안도 명확하고 여유가 있을 정도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지금 싹 잡은 상태니까 사실 이제 달려가는 길이 지금 남은 건가요? 그렇죠. 달려가는 길인데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가장 정말 모든 걸 포기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하나의 핵심 이익이 뭐냐? 핵심 이게 뭐냐? 그게 달러예요. 달러.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세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관세를 올리는 이면에는 그럼 관세를 왜 올리지? 쉽게 말해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그럼 제조업을 왜 살려야 되느냐?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니까. 그다음에 경제 기반이 자꾸 무너지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돈은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 원화도 그렇고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쉽게 말해 내 저축이 있어야지 그 돈의 가치가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아. 근데 계속 커져. 국채가 점점 더. 그렇죠.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이해까지 나오냐면 마라라고 협의라 그래가지고 말하라고 해요. 100년짜리 그 국채를 이자 없이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자 안 주는데 누가 국채를 사겠어요. 안 살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사겠어요? 미국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사. 설마 콜라?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프라자 합의의 핵심도요. 사실은 대상이 누구냐면 일본과 독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야 너 내한테 무역 흑자 많잖아. 그럼 네가 우리 달러에 대해서 엔화랑 마르크 평가절을 상해. 그래서 심지어 한 250엔에서 80엔에서 250엔까지 그죠? 250엔에서 80엔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 관세는 그냥 협박이에요. 관세는 본격적이지도 않고. 네, 관세는 사실은 왜냐하면 트럼프 바보입니까? 관세라는 건 결국은 어차피 미국은 수입을 해야 되고 미국은 수입하는 게 나쁘지도 않아요. 미국이 뭐 지금 갑자기 제조업을 부흥시킨다고 해서 제가 단순 계산으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그 노동 비율, 노동자들 생산 단가 8분의 1이에요. 경쟁력은 경쟁력이 안 됩니다. 관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데 그쵸. 그걸 어떻게 미국으로 갖고 오겠어요? 맞죠.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관세의 목적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의 그 뭐 쉽게 말해서 푼돈 모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관세 협정의 가장 큰 목적은
이겁니다. 달러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세 협상을 하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100년짜리 국채를 한국한테 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 관세 얘기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두려운 얘기가 지금 시작돼 버렸는데요. 아니 그냥 관세만 봐도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지금 타격이 이미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협박일 뿐이고. 제가 사실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트럼프 정부 2기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요구할 것들이 이제 지금 있다고 막 뉴스에서 떠드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어떤 채권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달러에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어떤 문제냐면 사실은 달러는 1970년대 이때도 역시 닉슨 대통령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뭐냐면 이제 닉슨 대통령이 재직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앞으로 모든 세상의 거래는 다 달러로 해. 근데 그때는 미국이 전 세계의 GNP의 거의 절반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부자였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자의 돈을 쓰니까 저게 나중에 이제 부도날 걱정을 안 하고 썼죠. 근데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베트남 전쟁까지.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탈달러 이제 러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야, 나 더 이상 달러 못 믿겠어. 금으로 줘. 그래서 금을 달러 대신 금을 받고 가는 그 일이 이제 벌어지기 지위가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인데 왜냐하면 달러가 전 세계에 계속 뿌려지니까 달러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이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이 얘기 들어가요. 뭐냐면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금 1온스에 35달러였는데 누구도 그게 지속된다고 못 믿은 거죠. 다시 말해서 1온스에 거의 뭐 100달러는 무조건 간다. 그러면 달러 갖고 있으면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미국이 믿던 애들이 다 이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때 누굴 또 누르냐면 독일하고 일본을 눌러요. 너네도 바꿔달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돼서 이제 71년에는 아예 전 세계를 상대로 더 이상 금이랑 달러를 안 바꿔줘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게 금태한 금지 조치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한 4, 50년 됐는데 계속해서 미국 무역 적자에다가 계속 전쟁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달러가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달러가 버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달러 빼고는 다른 돈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무역을 하려고 해도 또는 결제를 하려고 해도 달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변수가 생겼죠. 유로가 들었었고. 그다음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브릭스라는 애들이 더 이상 달러 이제 거래 안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달러 거래 대신에 물물 거래를 하거나 자국 통화로. 자국 통화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 외환 보유라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라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 한때 달러가 80%였다가 지금은 56%까지 줄어들었어요. 정말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미 브릭스 간에는 대체 통화를 쓰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달러를 안 쓰겠다는 그게 이제 최근에 달러화의 이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나라의 국력이 떨어지는 거고 미국의 모든 자산 가치가 다 달러로 매겨져 있으니까 위기가 보통 위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달러의 위기에 대한 또 이해가 잘 됐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국방비가 60%에 달하고 있다. 이 지점도 사실은 한국에게 굉장히 부담적인 뭔가 청구서를 요구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닉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닉슨이 이제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만 해외 기지는 다 미국이 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우리 돈 주면서 와 있읍시오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 땅 빌려주고 와 있게 해주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임대료를 주면서 있으라 그러잖아.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앞으로 그럴 거냐는 이제 다시 이야기해봐야 될 문제지만 닉슨 때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한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언제까지 미군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철수해라. 그러면서 나온 게 국방자주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휘소의 핵무기 개발. 핵무기 개발 스토리도 나오고 했던 게 다 그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 이제 그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직면한 상태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상.
뭐 일기 정부 때 이미 방위비 이제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이제 청구서가 왔었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전 세계에 뭐 해군기 기지, 공군기지를 다 운용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동안 사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편의 하나로 또 전 세계에 미국의 배와 미국의 이제 군대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몽둥이 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전 세계가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다른 모든 나라들의 미군 기지는 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돈을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미국의 이제 이익이거든요. 미국이 원해서 거기 가 있는 거고, 그 나라들은 정말 눈치 보고 그냥 그 땅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이제 주둔하는 것이 마치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이제 히든 카드랄까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 우리가 그거를 부담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왔을 때 지금 한국의 보수 진영을 포함해서 지금 그걸 이제 함부로 반박을 못하고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들어보면은 한국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해야 될 것들이 지금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스타트가 지금 관세로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사진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 폭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세라는 게, 저는 우리가 FTA 할 때 사실 관세를 없애야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상호 경제가 좋아지면서 서로 잘 사는 글로벌 경제가 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왔다가 이제 미국이 온 나라에 관세를 뿌리면서 사실은 경제가 어떻게 보면 위축되는 시대에 지금 온 것 같은데요. 미국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뿌리고, 또 사실 관세를 뿌린다는 거는 미국도 타격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각국이 가만히 그냥 관세를 맞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미 타격을 받고 있죠. 받고 이미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트럼프 정부가 지금 그 들어서 재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생활 물가들이 너무 올라서 중산층들이 힘든 것도 한몫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은 지금 제조업이 다 망해가지고 거의 웬만한 생활용품들이나 공산품을 다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들을 지금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관세까지 붙어서 들어오면 그 부담은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미국의 지금 국민들이 다 그걸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결국 그런 이유들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국민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벌써 120일도 안 됐는데 한 10%포인트 가까이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관세를 뭐 중국하고는 거의 신경전하면서 뭐 이제 뭐 마치 판돈 올리듯이 막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좀 굉장히 진지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을 상대로는 25%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것을 계산을 우리가 해보니,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한 50% 갖고 있는 것에 한 절반 정도를 내놔라. 미국이 계산해봤을 때. 네, 미국이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하는 금액이 미국이 수출하는 금액의 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니까 너가 그 절반 정도, 그러니까 50%가 되니까 그거의 절반 25% 정도를 내놔라. 라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국가의 10% 네. 관세를 다 매기죠. 기본 관세. 그렇죠. 기본 관세.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국내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제조업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를 올리면 네. 웬만하면 그냥 우리끼리 하자. 우리 미국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이 살아날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 같은 나라들, 이제 쉽게 말해서 좀 더 그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두 번째 그룹. 한국한테는 뭘 원하냐면, 야, 관세 올리면 너네도 수출하기 힘들지. 그러면 답이 뭘까? 미국에 와. 쉽게 말해서 한국이나 뭐 이렇게 이제 경쟁력 있는 국가들 기업에는 아예 미국에 와서 공장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은 했잖아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알라바마 가 있잖아요. 네. 그걸 10배, 20배 하라는 소리예요. 간단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중국 견제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미국이 2000년대 초반에 2001년도에 중국의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에 가입을 승인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최혜국 대우라고 이제 뭐 무역하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특별 대우가 있어. 그걸 매년 갱신하다가 이제 아예 매년 갱신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미국 자본이 대규모로 중국에 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장의 상당 부분은 사실 미국 자본이에요. 그렇죠. 미국 자본이 거기서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역수입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다시 2001년 이후 2010년 정도 되면 차이나 쇼크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러스트 벨트의 붕괴예요. 뭐 러스트 벨트 말 그대로 이제 녹이잖아, 녹. 네. 맞지. 예전에는 그나마 경쟁력이 있던 공장들이 뭐 엄청난 중국산 대규모 공습으로 공장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이 못 살겠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타겟은 중국이에요. 게다가 이제 미국이 레이건 이야기를 왜 자꾸 꺼내냐면 레이건 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타겟이 누구예요? 소련이잖아요. 소련을 견제해서 내 편 다 뭉쳐 해서 소련과 쉽게 말해서 마지막 대결을 해서 결국 소련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레이건은 지금 트럼프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무역전쟁 시작한 것도 트럼프였고 바이든은 연장을 이어서 왔고 실제 대만 문제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도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다르지 않고 그런 면에서 이번 관세에도 결국 타겟은 이런 거죠. 영국이랑 이번에 타겟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 관세 정도에서. 그거 말 그대로 이제 서로 필요한 이야기를 관세를 매개로 타협을 하는 거야. 한국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조 옮기라는 쪽으로 타협을 할 거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다른 걸 요구하는 거죠. 더 큰 건 뭐냐면 중국의 성장을 막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어떤 트럼프 2기 정부의 어떤 방향들을 지금 쭉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트럼프가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내각에 있는 사람들, 장관에 있는 사람들이 주요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관세 폭풍과 반이민 정책 있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8분 정도의 지금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아까 말씀해주신 관세를 이제 일으키는 이 세 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각 국가에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가깝겠네요. 그 협상을 주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걸요. 어쨌든 하게 돼 있다. 네, 그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저기 재무장관, 네. 그다음에 베센트 백악관 재무장관. 경제자문위원장 스티븐 미란의 역할은 관세랑 상관없어요. 어떤 역할이죠? 달러 쪽이에요. 달러 쪽이군요. 실제로.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문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돼. 국방 못 줄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줄이겠어요? 뭔가 찾아와야 되잖아. 그게 이제 뭐냐면 첫째는 국제기구에 나가는 분담금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도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이나 유엔 상임이사국이나 또는 IMF나 월드뱅크 여기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데야. 그런 데는 그대로 가야죠. 근데 괜히 돈만 내고 결정권은 없는데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WHO, WHO. 그다음에 뭐 저기 어디야? 뭐 유네스코 이런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가장 돈 낭비라고 생각,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USAID 국제개발처. 그건 옛날 냉전 시대부터 이제 사실은 못 사는 나라 도와주는 건데 도와주면서 동시에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 도와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트럼프 보기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쉽게 말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다 끊고 그다음에 이제 아끼는 거죠. 그다음에 관세 통해서 아끼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미국 국내에 미국 사실은 연방 기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방만하죠, 엄청. 계속 생기니까 그걸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그 작업들은 사실은 재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긴축에 가까운 그렇죠. 작업들을 그걸 이제 레이건이 했죠, 사실은. 레이건 때.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스티븐 미란의 핵심은 아까 말하라고 협의해요. 말하라고 협의. 그게 이제 100년짜리 채권을 무이자로 발행하는 그 작업을 저 사람이 보고서를 다 내요, 실제로. 그럼 관세 폭풍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이제 국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라면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이건의 어떤 이 보수주의를 이제 만드는 이 작업을 그렇죠. 시장주의 규제 없애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좀 자기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데 지불되는 돈들. 그게 이제 백인 중산층의 입장에서 보기엔 그렇잖아요. 아니 일도 안 하는 애들한테 왜 그런 뭐 소셜 시큐리티 돈을 줘? 거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정부율교가 나오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또 그 스티븐 미란, 스티븐 미란 그리고 저 예산관리실장 띄워주면 러셀 저기
뭐죠? 러셀 보트? 러셀 보트. 네. 러셀 보트 같은 경우는 1기 때부터 이미 예산관리실장을 했고 2기에도 연달아서 똑같이 지금 유임된 사람인데 이제 이분들이 소위 예산을 줄이고 재정을 꽉 졸라매고 일론 머스크와 협업해서 이제 쓰잘데기 없는데 나가는 돈들을 다 이제 지금 다 줄이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실제로 아까 정부가 내 세금 다 뭐 방만하게 쓴다 이런 관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백인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에게 이제 환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궁금한 게 오히려 관세 폭풍이나 경제적인 측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라에 실제로 일자리가 없고 돈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전 국민적인 어떤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래도 좀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이민 정책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뭐 미국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럴 수 그게요. 있지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하는 네. 그거예요. 뭐냐면 이민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민자는 크게 두 그룹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 투표권이 없는 이민자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투표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공화당을 좋아할까요? 민주당을 좋아할까요? 공화당. 압도적으로 공화당을 네.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미국의 백인 중산층보다 더 백인입니다. 그래서 한국계 정치인 중에서 네. 그죠?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하원 의원 되고 했던 사람들 네. 중에 다 공화당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투표권이 없어요. 있는 분들이라서.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게 되게 놀라죠. 처음에 가면 트럼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국 정서로. 근데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볼 때 실제 미국의 내면을 못 봐요. 뭘 통해서 보냐면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봐요. 미국의 주류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미국의 언론사들은 되게 진보적인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농담이 있거든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 워싱턴으로 가고, 예술을 하고 싶거나 언론을 하고 싶으면 뉴욕으로 LA나 이쪽으로 서부로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언론은 비판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은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의 부정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레이건도 실제 그 당시에 물론 레이건 때는 이제 언론이랑 사이가 좀 좋긴 했지만은 그때도 언론은 정부를 무지무지 비판했을 때예요. 그러면은 이 반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의는 지금 제가 그냥 들은 걸 좀 이해를 해보자면 이 시민권과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공화당을 좋아하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공화당을 안 좋아하니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지출되는 금액도 있으니 내쫓아 버리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하는.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쉽게 말해서 삼층 교육대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게 사회적으로 정의 실현이잖아요. 예. 내쫓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한테 돈 쓰는 걸 싫어하는 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금 프로젝트 홈커밍이라고 해서 이제 잡히면 홈커밍이에요. 집으로 가라. 돈과 항공권을 줄 테니까 집으로 가라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뭐 있어요. 비행기 표까지 주면서 내보내는 항공권과 거예요? 이제 뭐 천불 정도. 왜냐하면 진심이네요. 그럼.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주고 보내버리는 게. 워낙 불법 체류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의 그 많은 홈리스나 범죄들은 대부분 이민자들 더구나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 그 범인들 색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들은 아예 모범심이 아니라고 쉽게 말해서 보고. 비유를 하면 우리 몸에 뭔가 이렇게 감기나 암이 들어오기 전 암에 걸리기 전에 좀 이렇게 징후가 있으면 바로바로 약 먹어서 그냥 해독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오랜 꿈 중에 하나가 그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철조망 다 쳐져 있거든요. 네. 거기다 아예 정말로 만리장성 같은 벽을 물리적 장벽을 채우겠다고 하는 게 이제 거의 온 남미는 이제 대부분 같은 스페인어권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타고 멕시코 북부까지 올라와서 그 국경을 타고 넘어오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인식하에 그리고 그 이제 불법 체류자들의 행렬 속에 마약이라든지 이런 범죄 조직들까지 껴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 속에서 장벽을 세우고 싶어하고 최대한 다 쫓아내려고 하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면 하는 이 그런- 두 가지 정책 모두 다 미국 시민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트럼프의 지지율을 이렇게 깎아먹거나 그런 정책들은 아닌 건가요? 아닐 수 있죠, 실제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으로부터 소환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트럼프를 불러낸 거예요. 시민들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런 많은 예를 들어서 블랙 리브스 매터라든가 또는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같은 게 있거든요. 뭐냐면 분명히 맞죠.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제국주의 했던 나라고 백인들이 대부분 흑인들이 대부분 노예를 끌려왔다가 얼마나 차별받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여전히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미국의 주류 입장에서는 야 언제까지 노예 이야기할 거야? 언제까지 흑인 인권 이야기할 거야? 지겹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못하게 하겠고 그게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당신들이 나를 불러낸 거기에 뭔가 이렇게 호응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 사실은 반이민 정책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흑인 다음으로 이제 인구가 많은 이제 소수 집단이 스페인 히스패닉 계열인데 이제 이분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권이 있는 일찌감치 이민을 와서 합법적인 루트로 이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고 이분들의 히스패닉 스페인 그 남미 쪽 분들의 특성이 이제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중에 이제 불법 체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한 가족이 미국에서 정착을 제대로 하면 그 사람 집을 거점으로 불법 체류로 막 밀고 올라오는 경향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투표권이 있는 이제 히스패닉 계열 가족들 중에 이제 가족이 추방당하거나 또는 들어오지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민이 이제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또 있기는 합니다. 아니 너무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이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다 다루면 좀 너무 또 시간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 두 가지만 봐도 결국은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지금 트럼프가 이제 하고 있다는 지점이 있고, 물론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오르고 이런 반이민 정책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걸 밀고 가는 게 기본적인 트럼프 정부의 방향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그제 말했듯이 저희들 생각처럼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미 로드맵이 있는 헤리티지가 만든 그 프로젝트 2025가요 900페이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900페이지를 하는 또 인물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고 일단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얼마나 트럼프가 절치부심하면서 이걸 준비를 했겠습니까? 트럼프와 트럼프 팀이 정말 4년 동안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대중에게 먹힐 것인가 이거를 연구한 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트럼프 AFPI 재단이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이제 9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행정 명령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빨리빨리 한 100개 정도를 추진해버리고 그게 법원에 가서 뭐 재판 받고 하면 이미 집행돼버린 거예요. 끝난 거고. 취소 못한 것도 있고 취소해봐야 소용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결국 하나,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인들은 특히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렇죠.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레이건의 부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또 좀 이렇게 쏙쏙 어떻게 보면 타겟팅하기가 좋은 스토리들을 끄집어내기가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 같은 경우에도 소셜 시큐리티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제일 흥미로웠던 게 그 소셜 시큐리티가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보니 300살짜리 할머니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정부의 돈을 가지고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 인구가 수백만 명이 막 200살, 300살짜리.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다. 행정관님 말이 너무 좋은데 마이크가 약간 돌아가서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해주시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적발해냈다. 이런 것 스토리들은 정말로 내 세금이 어딘가 특히 민주당의 큰 정부 방만경영에 이제 허투루 쓰이고 있었다라고 믿는 이제 미국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하의 유권자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이렇게 나눌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3부로 좀 넘어가면, 그래서 이 트럼프 2기의 이런 어떤 추진 정책들은 이제 좀 알겠어요. 지금 느낌이. 네. 그럼 이 트럼프 정부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트럼프 2기에서 그러면 진짜 대장 혹은 대장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저도 여러 번 뒤져보고 고민해봤는데요. 이제 미국의 좀 이렇게 비판적인 학자들은 그런 개념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뭐냐면 크로니 캐피탈리즘이라 그래서 족벌 자본주의예요. 족벌 자본주의. 우리나라에 그 말하는 족벌 그렇죠. 말 그대로 족벌.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특징은 뭐냐면 스테이트, 국가, 그다음 패밀리,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의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국가, 가족, 자본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누가 제일 대빵이냐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항상 자본이 대빵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대박이군요. 그거는 미국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미국이랑 영국은요 단 한 번도 혁명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혁명이 독일도 있었고 러시아도 있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혁명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자본가들이 무혈로 계속해서 그들의 권한을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있으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정부가 대빵이잖아. 그렇죠. 박정희가 제빵이었고 전두환이 대빵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교수들은 하나같이 자본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미디어들, 그죠? 뭐 CNN이든 뭐 폭스든 그것도 이해하는 가장 키워드는 자본이에요. 그럼 자본에- 돈이 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자본가들이죠. 그래서 저기 지금 나와 있는 표에 있는 사람들이 예, 다 이미 저렇게.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그렇죠. 있고 그 자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건데 우리나라로 보면 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국방부, 뭐 법무부 장관 지명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렇죠. 있고 금액이 상당하다는 거잖아요. 그 더구나 그 지분이 트럼프 회사 지분이죠. 트럼프 회사의 지분을 트럼프 보유하고 회사의 있는 투자 사람들이. 회사의 지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또 다 저렇게 참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만 봐도 우리나라 정서로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어려운 가죠. 인물이잖아요. 가장 비슷한 인물이 누굴까 가장 생각을 해봤는데 뭐 실명 거론한다면은 정용진 회장 같은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정용진 회장 그렇죠. 같은 이미지가 좀 정용진 회장 같은 제일 분이 친해요 또. 예. 그리고 또 둘이 막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 만약 우리나라에서 정용진 부회장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관급도 아니고 뭐 차관급을 준다고 해도 국민들 제가 보기엔 광화문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이 내각으로 들어오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고위공직자들한테 주식 백지 신탁이라는 거를 그죠, 이제 그죠. 요구하는 저거 경우가 있으니까. 많아서 이제 자기의 직무랑 관련이 있으면은 아마 들어오기가 좀 자기 재산을 다 포기를 하고 그러고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미국은 왜냐하면 출발이 달라요. 미국은 쉽게 말해서 처음에 그 국가의 부를 축적할 단계부터 자본가들이 다 했어요. 우리는 정부 주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다 정부가 야 너 조선업 해, 너 철강해, 너 반도체 해 해서 큰 거예요. 그쵸. SK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또는 국민이 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 애들은 다 자기들이 맨손으로 일궈낸 기업들이야. 그게 지금도 강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싱크탱크 만들어서 정부 정책에 개입하는 거고 그들이 지금도 그죠? 심지어 연준도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게 미국의 특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패밀리라는 게 있죠. 트럼프 패밀리가 있죠.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방카가 가장 유명했던 것 같아요. 1기 때는. 그렇죠. 1기 때는 유명한 거 이방카나 쿠셔나나 트럼프 주니어나 뭐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에 와서 정용진 회장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트럼프 주니어와 이제 정용진 뒤에 또 누가 있냐면 헤리티지 재단의 창업주인 에드윈 퓰러가 있죠. 연결해 준 거군요. 네, 아니 그 원래 다 친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에릭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기업의 지분이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에너지 지분도 쟤들이 갖고 있고 그리고 미국 사회는 그걸 별로 그렇게 나쁘게 안 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지 부시 대통령 전형적인 텍사스 석유 가문입니다. 그 집안 출신들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사람도 네덜란드 출신의 뉴욕 자본가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트럼프가의 주요 어떤 자금줄이 에너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너지 그 다음에 금융.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정부 주도의 정책도 나오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그런 에너지를 그러니까 요구하고. 저게 어디야 뭐 알라스카 LNG선 그거 되잖아요. 그거 요구하잖아요 당연히. 이게 다 이 가족이란 가족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족 비즈니스를 해먹어도 괜찮은 구도라는 거죠. 같이 못 얻어간다라는 같이. 이런 그럼 가족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 정부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 건가요?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 제가 아는 미국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미국은 쉽게 말해서 엘리트층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엉터리 엘리트들은 잘 없어요. 엉터리 엘리트.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일찍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하다못해 트럼프조차도 우리는 이제 뭐 되게
그 뭐라 그럴까 뭐 여성 희롱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뭐 졸부처럼 졸부처럼 아. 포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최소한 미국 사회 엘리트 내에서 어느 정도 길러진 애들이고 그들이 쉽게 말해서 뭐 범죄를 안 저지른다거나 또는 100% 좋은 애다 이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가진 애들이 기본적으로 내각이나 이런 걸 하고 그리고 걔들이 못하면 언제든지 견제받는 시스템도 어느 정도 만들어 있고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뭐 아메리카 드림도 있고 뭐 굉장히 평등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류층이라는 게 굳건하게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전통 있고 오래된 선대부터 계속해서 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사교계 파티에 참석하고 이런 귀족들 같은 문화를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도 당연히 이제 그런 집안이고요. 그러니까 귀족 같은 자본가 계급이에요. 자본가 계급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뭐 천민 자본주의랑은 조금 달라요. 다르네요. 예.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도 돈 버는 거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쳤다거나 또는 정부랑 협잡해서 돈을 벌었다거나 그렇게 안 봐요. 네 나라 뭔가 자본가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실제 그런 애들이 많고 그렇게 이제 문화가 다르죠. 그럼 트럼프 이기를 또 이해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돈과 가족 그리고 자본이 이렇게 다 섞여서 지금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이해해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트럼프 정부나 미국의 어떤 방향을 또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제 미국을 이해하고 트럼프 정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은데 벌써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안 들어볼 수 없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방향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과 전망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먼저 짧게 해보면요. 일단 이제 저는 지금 트럼프 정부를 닉슨과 레이건의 혼합 정부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닉슨의 대외 정책과 레이건의 국내 정책 이걸 혼합한 경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모를 때는 항상 역사를 거울 삼아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닉슨 때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레이건 때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보고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닉슨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죠? 닉슨이고 이제 지미 카터 그 시기가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닉슨이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할래? 닉슨 독트린 하면서 너 알아서 해. 지금 딱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는 뭐라 그랬냐면 알았어. 주한미군 철수해. 전시작전권 돌려받을게. 그다음에 국방 자주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과연 그럼 우리도 지금 현재 똑같은 닉슨 독트린 2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못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상황 훨씬 좋아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1968년도에 북한이 김신조 일당을 보내서 청와대 침략하고 해서 정말 그때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했거든. 정말 우리가 겁이 날 때요. 지금은 북한이랑 우리는 사실은 핵 빼면 그죠? 그렇죠. 전혀 우리가 네, 뭐 꾸릴 게 경제적이나 없죠. 안보나 꾸릴 게 없어. 다시 말해서 왜 미군이 있어야 되지? 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때야. 두 번째는 이제 레이건과 전두환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광주 민주화 학살이죠, 그죠? 학살을 하고 이제 쉽게 말해 정통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인정해 준 게 레이건이에요. 그래서 레이건이 해외 원수 중에서 최초로 전두환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실제 83년에는 레이건도 한국을 방문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서울 올림픽, 88 올림픽도 미국이 도와줘서 개최를 해요. 더 문제는 뭐냐, 더 재밌는 건 85년도에 IMF 그다음에 IBRD 총회가 서울에서 열려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경제 위기를 안 겪고요. 더구나 일본한테 이제 압력을 넣어서 40억 달러나 되는 무상 차관도 받아요. 그래서 외채 위기가 났을 때 남미에서 한국은 부도 안 나고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86년부터 한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뭘 줬느냐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헬싱키 선언이라는 걸 하고 나서 유럽에서 미국 주도로 하던 대규모 군사 훈련이 있었어요. 그걸 한반도로 가지고 와요. 그게 팀 스프리트 훈련이에요. 그래서 전두환 때 이런 이제 미국이 주는 조건으로 전두환이 팀 스프리트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1982년부터 시작되는 거고 1984년도에는 20만까지 들어온 거고 그 와중에 터지는 게 그 칼기 살인 폭파 사건, 그 다음에 버마 아웅산 테러. 그게 뭐냐면 소련은
한국이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2기에 레이건을 네. 꿈꾸는 트럼프 2기에 우리가 전두환 길을 갈 거냐 네. 아니면 제3의 길을 갈 거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전작권부터 시작해서 제3의 길까지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뭐 우리가 이 트럼프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한국의 뭐 외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말씀드릴 정도의 뭐 비전이나 이런 외교적, 국제정치적 무슨 식견이 있지는 않은데, 제가 트럼프 정부의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트럼프 정부를 좀 공부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한국의 대통령들하고 좀 이렇게 대입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딱 지금 트럼프 2기 정부는 딱 윤석열 정부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오바마 때부터 돌이켜 보면은 오바마를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비주류였고 시대를 좀 앞서면서 세력은 없이 정말 자신의 비전을 국민들께 이야기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들어섰죠. 우리로 치면 이명박근혜가 들어와서 이제 애니띵 반 노무현, 애니띵 반 오바마를 이제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그 반작용으로 또 집권을 했었던 것처럼 또 바이든, 오바마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또 집권을 하고 다시, 그런데 윤석열이 나타난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2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지금 첫 120일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나름대로 4년 동안 그 절치부심하면서 집권을 준비해서 집권에 성공은 했으나 생각보다 반작용들이 금방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관세를 이렇게 관세 폭풍을 일으키면서 뭐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우리도, 그리고 말씀하신 닉슨 시절 이럴 때 한국의 체급보다는 우리도 훨씬 더 이제 큰 나라가 됐으니까 조금 버텨보면 어떨까. 열심히 버티고 외교 전략을 충실히 잘 세워서 트럼프, 그러니까 내년에 또 이제 저 미드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미국인들의 선택을 한번 보면 또 그러겠네요. 네, 저는 약간은 싶습니다. 결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가 너무 네. 너무 좋은데 네. 이 아쉬움을 원래 방송에서 좀 알겠습니다. 남겨야 다음 방송을 또 기약할 수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근데 저는 방금 이제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 들었을 때 사실 전작권 얘기 가장 이제 귀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전작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계속 정부에서 이제 미루다가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 상황이 나도 뭔가 할 수 없는 지금 상태에 그렇죠. 지금 이르렀는데, 그런 논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다시 좀 이제 해야 되죠.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위기를 또 어떻게 보면 국방과 안보, 어떤 경제의 어떤 기회로 삼아서 또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정부를 더 잘 이해하고, 오늘 방송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저는 오늘 많이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트럼프 정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 되셨을 텐데, 그런 기반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대화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